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명탐정 켄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두 달 전에 제 채널에서 소개된 사건 중에 호텔에서 폭행당하고 도로에 버려진 이나 사건이 있었죠. 마이애미 호텔 수트케이스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드릴게요. 이 사건을 형사가 아니라 사립탐정 켄이 해결했어요. 당시가 2005년도인데 5년이 지난 2010년에 또다시 켄이 주목할 만한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번 사건도 정말 흥미진진해요. 제가 조사하면서 헉 했는데 켄이 뼛속까지 탐정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켄 탐정님 완두콩 눈이라고 놀렸거든요. 죄송합니다. PI가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인데 제가 완두콩이 영어로 P거든요. 이 눈이 쏙 들어가서 그렇게 부른 줄 알았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 탐정님께 실수했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이 PI, 켄이 해결한 사건 시작해 볼게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머몬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인구는 11만이 거주하고 있고 텍사스 주에서도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주 따뜻한 지역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회사 출장을 가게 됐어요. 55살의 그렉 프레니컨입니다. 사진을 보면 마른 체형에 머리도 짧고 수염도 기르고 피부도 구릿빛, 전형적인 아웃도어 좋아하는 백인 남성이에요. 원래 그렉이 사는 곳은 루이지애나주의 라파예트인데 이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그 중에 한 지역이 텍사스 머몬트예요. 그렉의 직업은 오일, 가스, 에너지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이 북미에서 엔지니어들이 돈을 잘 벌거든요. 그렉은 잘 나가는 성공한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대형 선박에서 일하면서 배 타고 저 멀리 나가서 몇 개월씩 지내다가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20대 초반에 와이프 수지랑 결혼하게 됩니다. 수지는 락밴드 보컬이었어요. 유튜브 보면 노래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엄청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잘 안 맞았나 봐요. 이혼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둘이 40대가 되었을 때 15년 만에 수지가 울면서 그렉,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그렉은 네 전화 기다렸어. 둘이 이혼하면서 아픈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둘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제 얼마나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겠어요? 큰 문제 없이 그렉과 수지는 5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렉은 더 이상 배 타는 게 어려웠어요. 대신에 출장이 좀 많은 에너지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게 됩니다. 그렉의 친남동생 마이클도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2010년 9월 13일 평소랑 다름없이 그렉은 출장을 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텍사스 버몬트로 갑니다. 여기엔 그렉이 출장 갈 때마다 지내는 호텔이 있었어요. MCM 엘레강테 호텔인데 9층 건물이고요. 285개의 객실이 있는 4성급 호텔입니다. 여기 3층짜리 별관 348호에 그렉이 체크인했어요. 며칠 동안 머무는 일정이었거든요. 이 두 밤을 자고 9월 15일 수요일이 됐어요. 그렉은 워낙 출장이 많고 이런 호텔에서 지내는 게 일상이라서 일 마치고 호텔방에 들어오면 자기 루틴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에어컨, 풀가동, 그리고 수트케이스, 이 캐리어를 바닥에 깔아두고 안 입은 셔츠는 다 꺼내서 옷장에 걸어둡니다. 출근할 때 입어야 하니까. 셔츠 말고 다른 옷들은 캐리어 안에 그대로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입었어요. 그리고 샤워하고 파자마 입고 잘 준비를 했어요. 잘 때도 에어컨은 계속 풀가동. 텍사스가 덥고 습하기도 하고 또 그렉은 집에서도 1년 내내 에어컨을 틀었어요. 이게 좀 열이 많나 봐요. 방 안의 온도를 약간 춥게 해놓고 침대에 쏙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베개를 2개 쌓아서 목을 높게 하고 편하게 누워가지고 영화 보면서 잘 준비를 합니다. 뽀송뽀송하게 일 마치고 와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또 이런 데 누우면 손 뻗어서 닿는 곳에 물건들 다 있어야 하잖아요. 다시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그렉은 휴대폰, 담배랑 재떨이, 초코바 하나, 이 리세스 크리스피 크런치 바라는 초코바예요. 그리고 루트비어 한 캔, 치약맛 나는 콜라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리모콘 다 준비해놓고 누웠어요. 마침 TV에서 아이언맨 2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자면 딱이다. 완벽하다. 이제 그렉은 아이언맨 2를 시청합니다.
다음 날인 9월 16일 목요일이 되었어요. 와이프 수지가 그렉에게 연락을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렉이 출장지에서 눈 뜨면 바로 수지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날은 전화가 없으니까 수지가 그렉에게 먼저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상하다. 수지는 그렉 회사에 연락했어요. 저 그렉 와이프 수지예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 그렉 오늘 출근했나요? 이 직원은 "어? 이상하네요. 안 그래도 그렉이 회사에 안 나와서 저희 직원 둘이 호텔로 가고 있어요. 그렉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수지는 심장이 덜컥했어요. 뭔가 느낌이 쎄한 거죠. 그렉의 동료 두 명이 348호 이 호텔 객실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문은 잠겨 있었어요. 결국 이 직원들이 프론트에 가서 지금 좀 이상하다. 저희 직원이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이 호텔 매니저는 바로 911에 신고부터 하고요. 객실로 달려가서 비상키로 문을 열었어요. 348호에서 그렉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앰뷸런스랑 경찰이 바로 도착했는데 이 객실 안은 무슨 찜질방처럼 푹푹 찌듯이 더웠어요. 그렉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됐냐? 객실 출입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왼쪽 손가락에 담배꽁초가 끼워져 있었어요. 경직돼서 손가락은 조금 굳어 있었고요. 담뱃불이 필터 앞까지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건은 스캇 애플이라는 형사가 담당했어요. 스캇은 누가 봐도 저 사람 형사다 생각할 정도로 얼굴에 형사 적혀 있었어요. 옷 입는 스타일이나 체격이나 뭐 헤어스타일, 뭐 약간 이런 짧은 머리, 형사 느낌이 딱 나지 않나요? 스캇은 베테랑 형사였어요. 과거에 스와트 팀에서 스나이퍼로 활약할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지난번 빨간 트럭 사건에서 스나이퍼, 저격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스캇은 스와트에서 리더로 진두 지휘했던 경력도 있고 형사하면서 어려운 수사도 도맡아 했었던 그런 형사였어요. 그가 이 현장을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렉이 쓰러진 모습을 보니 공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이 객실에 누가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몸싸움을 벌인 흔적도 없었고 이 싸움이 났으면 좀 지저분해야 하는데 객실은 그냥 평범했어요. 또 그렉이 담배꽁초를 손가락에 꽂아둔 채 사망했어요. 그럼 이렇게 누구랑 싸우거나 저항도 안 한 거예요. 게다가 그렉에겐 외상도 전혀 없었어요. 혈흔도 없었고. 그럼 그렉은 어떻게 죽은 걸까? 이 스캇은 그렉의 소지품도 확인했어요. 그의 바지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 있었고요. 그 안에 100달러짜리 지폐가 10장 정도 들어 있었어요. 그럼 강도는 아니겠죠. 그렉의 가방도 뒤져보는데 외상이 없으니까 혹시 약을 먹다가 잘못됐나? 복용하는 약이 있나 확인을 하는데 뭐 그런 건 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렉의 객실 뭐 옆방이랑 앞방 이 근처에 묵었던 다른 투숙객도 인터뷰를 합니다. "전날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나요? 수상한 사람 본 적 없으세요?" 근데 딱히 사람들이 죽어 나갈 만한 그런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렉 사망 소식은 이 와이프 수지랑 남동생 마이클에게 전달됐어요. 충격적이었죠. 외상 없이 사망을 했으니까.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 아니냐, 주변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수지는 "저희 남편은 지병도 없고요. 약도 전혀 안 먹어요. 제 기억에 남편이 병원에 가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아, 그런데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우긴 했어요." 평소에 수지가 "그놈의 담배 좀 그만 펴라." TV에서 금연의 중요성,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 하는 이유, 이런 방송이 나오면 수지가 옆에서 엄청 잔소리를 했대요. "운동도 좀 하고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해야지." 근데 그렉은 듣는 척도 안 했어요. 막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을 해도 담배를 손에서 놓질 않았대요. 수지는 10년 넘게 잔소리 하다가 안 들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냥 뒀는데 그나마 이제 그렉이 술도 안 마시고 과식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저렇게 펴도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사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렉이 요절한 거예요. 55 나이에. 수지는 울면서 아마 그렉이 건강검진도 안 하고 계속 담배만 피우니까 속이 썩어 들어갔을 텐데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검사 좀 받아보라고 했는데. 스캇은
아우, 안타깝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자연사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런 추정을 합니다. 또 평소에 그렉이 이 친구가 돌연사로 갑자기 죽거나 주변에 그런 뉴스를 보면 와, 진짜 부럽다. 나도 저렇게 가야 하는데. 난 말이지, 쥐도 새도 모르게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했대요. 그래서 수지가 이렇게 요절한 남편이 불쌍하고 원망스럽긴 한데 한편으로 에휴, 뭐 그래도 지가 원하는 대로 죽었네. 이런 생각에 조금은 아주 조금은 위안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동안 그렉의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렉의 시신은 텍사스의 제퍼슨 카운티 검시센터로 옮겨졌어요. 토미 브라운이라는 부검의가 맡았는데 이 검시센터에서 제일 높은 장이었어요. 센터장. 나이 지그시 먹은 부검 경력이 꽤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렉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라서 45분 만에 짧게 부검을 마쳤어요. 결과는 타살. 자, 그런데 그렉 시신이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이 처음 부검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외상이 두 개 있었어요. 두 군데. 첫 번째는 왼쪽 턱의 찰과상. 이 그렉이 엎드린 채 발견되었는데 아마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카펫 바닥에 턱이 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고환에서 한 0.5에서 1cm 정도의 그 사이의 길이로 열상이 발견되었어요. 이 열상은 살이 찢겨진 거예요. 여기 주변으로 멍자국도 있었는데 하반신 위주로 여러 군데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부검이는 아마 이 고환 부분에서 뭔가 타격이 가해져서 이 주변으로 멍이 생긴 것 같다. 골반이 지나서 엉덩이까지 이제 멍이 푸르스름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고환에 충격이 있긴 했는데 이 어떤 식으로 뭘로 여길 가격했는지 맨주먹으로 때렸는지 도구를 쓴 건지 그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검이가 장기도 확인했는데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렉의 외상은 하반신 위주로 이제 멍이 있었고 고환에 작은 상처 그게 단데 장기가 다 파열되어 있었어요. 엄청난 내장 출혈이 있었고 이 출혈이 한 30초 만에 콸콸콸 쏟아진 거예요, 피가 몸 안에서.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장기 출혈은 간, 위, 장에서도 발견됐고요. 갈비뼈도 2개나 골절됐어요. 심지어 심장에도 약간 작은 파열된 흔적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건장한 힘 좋은 남성이 뭐 심하게 구타를 했거나 교통사고 났을 때 차에 치여서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외상이 별로 없잖아요. 겉은 너무 멀쩡해요. 이 정도의 장기 출혈을 일으킬 만한 그런 흔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몸 안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정말 미스터리한데 부검이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당연히 외상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그래도 폭행 과정에서 외상이 덜 생길 수 있긴 하다. 결론은 무언가 강한 충격, 이를테면 구타나 뭔진 모르겠지만 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내장 파열과 출혈로 사망했다. 타살이다. 결론을 냅니다. 스캇 형사는 이 부검 보고서를 받았어요. 응? 타살이라고? 자연사가 아니고? 아니, 주유담배를 그렇게 피우다가 건강관리 못하고 요절한 것 같은데? 분명 방을 수색할 때 침입한 흔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DNA나 지문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누가 때렸단 말이야. 스캇은 고민합니다. 그가 이런 살인사건을 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통은 용의자가 배우자이거나 채무관계에 있는 뭐 마약상이거나 그게 아니면 CCTV나 DNA 조금만 확인해도 금방 용의자가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 미스터리하니까 잠도 안 자고 이 그렉 사건에 매달립니다. 스캇은 먼저 이 폭행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이제 뭐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럼 어디에서 싸움을 했을까? 방안은 아닌데 DNA가 없으니까 혹시 복도에서 싸움이 나서 구타를 당했나? 추정했어요. 이 복도에는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그럼 그렉이 당했을 만한 곳은 복도 말고는 없겠다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렉을 때리고 348호에 눕혀두고 도망갔다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는 것. 살해 동기.
왜 그렉이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출장 와서 잠깐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원한이 있어서 죽도록 때렸을까? 이 스캇은 그렉의 동생 마이클과도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마이클은 제가 형이랑 매일 붙어 지내요. 형은 절대 살해될 만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술도 안 하지, 약도 안 하지, 바람 핀 적도 없어요. 이 아는 여자가 형수밖에 없어요. 스캇은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다간 미제로 남겠다 고민을 하는데 이 한 가지 실마리가 발견됩니다. 그렉이 사망한 날 밤에 이 객실에 누가 방문했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바로 호텔에서 시설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직원. 뭐 물이 안 나오거나 에어컨이 안 돌아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와서 도와주는 직원이에요. 알고 보니 그렉이 사망하기 전에 이 아이언맨 2 보면서 팝콘을 먹으려고 했어요. 이 객실 안에 전자레인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팝콘 봉지 넣고 돌리는데 이게 과부하 걸려서 전력이 차단된 거예요. 이게 그렉의 방만 차단된 게 아니라 옆방 349호 또 바로 아래층도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에어컨, TV, 조명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복도로 나와 봤겠죠. 이게 정전인가 싶어서. 웅성웅성 하다가 이제 그렉이 프론트로 전화해서 아, 이것 좀 빨리 고쳐주세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시설 관리 직원이 그렉 방에 와서 좀 살펴보고 간 거예요. 스캇은 어쩌면 이 직원이랑 그렉이 시비가 붙은 것 아닐까? 이 직원의 백그라운드 조사를 하는데 전과자인 거예요. 그것도 성범죄자. 스캇은 성범죄? 이놈이다. 그렉의 고환에 상처내고 내장 출혈까지 이 직원이 한 짓이다 생각합니다. 바로 불러서 인터뷰했어요. 근데 이 직원은 아니라고. 저는 전기 안 들어온다고 해서 잠시 갔다가 바로 그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서 전기 잘 들어오는 거 확인돼서 이후엔 그렉 방에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전과 있다고 이렇게 의심해도 되는 거예요? 스캇은 이렇게 들어보니 이 직원이 그렉을 폭행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실제 호텔 시설팀에도 기록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언제 그렉 방에 갔다, 또 언제 해결됐다, 그게 다 적혀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이 직원은 그냥 풀려났어요. 그럼 다른 가능성, 옆방에 투숙객들이랑 시비가 붙었나? 그렉은 348호였죠. 당시 349호엔 랜스라는 전기공이 지내고 있었어요. 이 랜스는 위스콘신주 출신인데 그렉처럼 머먼트에 출장 와서 장기 숙박하고 있었어요. 랜스의 동료 직원들도 이 호텔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각자 다른 객실에 머물긴 했는데 같이 뭐 얘기하거나 술 마시거나 하면 이 랜스 방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아지트처럼. 스캇은 랜스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렉 시신 처음 발견됐을 때. 이 아침에 폴리스 테이프 치고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랜스가 먼저 물어봤대요. 어젯밤에 무슨 일 났나요? 스캇은 랜스가 바로 옆방이었으니까 간단히 무슨 일인지 알려주고 지난밤에 수상한 일 없었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혹시 어젯밤에 그렉 만난 적 있나요? 아니요. 어제 제 방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놀러 왔어요. 셋이 모여서 술 마시고 그랬는데 옆방 남자는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스캇이 생각을 해봤죠. 그날 밤 전기가 나갔단 말이죠. 만약에 랜스가 이 동료들이랑 신나게 술 파티를 벌이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엄청 화나지 않았을까? 게다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열받아서 복도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알아봤을 텐데 마침 복도에 나온 그렉을 만났고 시비가 붙은 것 아닐까 추정합니다. 왜 한국에서도 어떤 기자가 PC방 불 꺼가지고 게임하던 사람들이 막 얼마나 폭력적인지 시험했다가 욕먹은 일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을 스캇이 생각했나 봐요. 이 불이 꺼지면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른 그런 상황. 스캇은 랜스랑 이 동료 직원들 경찰로 불러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렉이 죽고 9일 뒤에 이들이 경찰로 왔어요. 이 랜스랑 동료 직원 팀이랑 트렌트 이 셋은 각 방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답했던 거랑 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랜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 그렉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사건은 잘 해결됐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어렵네요. 부검 결과는 아마 그렉이 폭행당해서 죽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폭행이요? 랜스가 깜짝 놀랐는데, 이 스캇은 얘가 왜 이렇게 오버하지? 좀 수상하다 싶었어요. 랜스 씨, 정확한 건 아직 모르고 어디 목격자라도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누군가가 살해했을지 모르니까요. 아, 네. 저는 그렉 만난 적 없어요. 저희는 모여서 술 마신 게 다예요. 아무튼 저희는 몇 달 동안 이 호텔에 있을 거니까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랜스랑 동료들은 경찰에 아주 협조적이었어요. 특별히 수상한 점도 없고 그냥 돌아갑니다. 스캇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조사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이렇게 몇 주가 지납니다. 이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자 이 와이프 수지랑 그렉의 남동생 마이클은 스캇을 엄청 원망했어요. 경찰서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이러다가 사건 미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스캇은 유가족들 다 이해한다. 내가 수지였어도 그렇게 화냈을 거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같은 해 11월이 되었어요. 사건은 9월이었고 2달이 지난 거예요. 이 수지랑 마이클은 현금을 한 5만 불 정도 모았어요. 원화로는 6,500만 원 정도. 이 돈 가지고 사립탐정을 고용합니다. 당시 텍사스 휴스턴에서 활동 중인 유명한 FBI 출신 탐정을 고용했어요. 이 탐정은 스캇도 만났는데 이 스캇이 현장 방문도 시켜주고 뭐 증거 수집한 것도 다 보여주고 스캇 본인이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탐정 너라도 잘 한번 해봐라. 근데 이 FBI 출신 탐정도 이건 도저히 해결 못하겠다. 포기했어요. 너무 미스터리한 거예요, 이 사건이. 분명 장기는 맞아 죽은 건데 때린 사람이 없어. 외상도 없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수지는 좌절했어요. 아니, 베테랑 형사도 해결 못해서 FBI 출신 탐정까지 불렀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럼 내 남편 이렇게 원인 모르게 보내야 하는 건가? 절망에 빠집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고 이제 겨울이 왔어요. 이 스캇도 좀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이 사건 미제로 둬야겠다. 다른 사건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덮어둡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형사들은 사건을 포기했지만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죠. 이 마침 수지는 용하다는 탐정을 알게 됩니다. 변호사하는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이 친구가 말하길 내 고객 중에 형사들이 몇 달 동안 걸쳐 수사해도 해결 못한 사건이 있었거든? 근데 어떤 탐정이 이틀 만에 범인 잡았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구야? 나 연락처 좀 알려줘. 나한테 번호가 있긴 한데 이 탐정님이 엄청 바빠. TV에도 나오고 좀 유명해. 통화하기 어려울걸? 일단 번호 알려줄게. 이 탐정은 바로 켄 브레넌이었어요. 이 수지는 연락처 받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전화해봅니다. 뚜루룽 뚜루룽. 켄 브레넌입니다. 어머, PI 켄 맞으세요? 비서가 받을 줄 알았는데 바로 받으시네요. 제가 골프 치고 있는데 그거 빨리 말하세요. 수지는 당연히 켄이 유명한 탐정이니까 전화해도 이게 리셉션 직원이 안녕하세요. 켄 탐정 사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호음 한 번 딱 울리고 켄이 직접 받았어요. 비서 없대요. 혼자 일한대요. 켄이 롱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특유의 악센트가 좀 직설적이고 톡톡 쏘는 그런 말투였어요. 욕도 잘했고 F를 항상 섞어서 말합니다. 불친절하다고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악센트예요. 그런데도 켄은 핵심만 딱딱 얘기하면서 이 수지의 말을 다 들어줬고 나중에 전화 끊을 때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다시 통화합시다. 이런 안부 인사를 하는데 이 수지가 워낙 켄이 딱딱한 사람이니까 그 인사에 감명받았대요. 고마워서. 자, 그럼 켄이 누군지 어떤 탐정인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이 겉모습을 보면 키도 크고 체격 좋고 강단 있어 보이는 그런 중년 남성이에요. 액세서리 좋아해서 금목걸이 매고 손가락 군데군데 반지 끼고서 이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개성 넘치는 남자입니다. 젊은 시절에 롱아일랜드에서 경찰로 일했고 마약 단속국인 DEA에서 특별수사 요원을 한 경력도 있어요.
이 DEA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그런 미제 사건들을 척척 해결했던 유능한 수사관이었어요. 엄청 일벌레였는데 이 직업의식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DEA 그만두고 혼자 탐정사무실 열었을 때 이 사건이 있을 때면 247, 24시간, 7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 그랬어요. 이 정도면 뭐 의뢰인과의 약속, 뭐 계약금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범인 내가 꼭 잡고 말겠다. 그런 집념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제가 2달 전에 소개했었던 그 마이애미 호텔 사건을 해결하면서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어요. 이 스타 탐정 대열에 오른 거죠. 이후에 여러 번 방송에 출연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자기 사건 해결해 달라고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캔은 이 의뢰에 들어온 사건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감이 오는 사건만 계약해서 수사했다고 합니다. 그렉 사건은 캔이 흥미를 가졌어요. 너무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6개월이 넘게 해결 못했다고? 이거 한번 내가 풀어보자. 수지의 의뢰를 수락했어요. 캔은 먼저 수지를 찾아갔어요. 루이지애나주 라파에트로. 수지한테 이제 그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전부 다 물어봅니다. 성격, 취향, 취미, 인간관계,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몇 시간 동안 시시콜콜한 걸 다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다 마치고 캔이 수지 집을 나서면서 혹시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건 현장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 없었나요? 아무거나 좋아요. 글쎄요. 하나 있긴 한데 그렉이 발견됐을 때 방이 엄청 더웠다고 들었어요. 그게 왜 이상해요? 텍사스 원래 더운 곳 아닌가요? 남편은 자기 전에 에어컨을 항상 틀고 자요. 방이 추울 정도로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 전기요금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와서 얼마나 싸웠는데요. 이제 켄은 사건이 일어난 버몬트로 이동했어요. 제일 처음에 스캇 형사 만나서 저녁에 둘이 스포츠바에 앉아가지고 이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캇이랑 켄은 처음부터 서로 마음에 들었대요. 같이 악수하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다음날 켄과 스캇은 함께 엘레강테 호텔로 갔어요. 이미 켄은 사건 현장도 다 확인했고 부검 결과도 한번 읽어본 상태였어요. 켄이 잠시 동안 348호 방안을 쓱 훑어보더니 먼저 확인할 게 있다면서 수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지, 그렉이 오른손잡이였나요? 왼손잡이였나요? 오른손잡인데요? 그럼 그렉이 평소에 담배를 오른손으로 폈나요? 왼손으로 폈나요? 항상 오른손으로 폈어요. 확실하죠? 네. 옆에서 스캇은 궁금한 거예요. 뭐야, 왜 오른손잡이인지 물어봐. 그게 중요한 건가? 일단 캔은 수지와 인터뷰할 때 그렉이 항상 에어컨을 켜놓고 잔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걸로 그렉의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렉은 항상 에어컨을 켜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켰을 거예요. 그런데 팝콘 굽다가 전기가 나간 거예요. 이때 에어컨도 같이 꺼진 거죠. 이후에 시설팀 직원이 와서 그렉방 살펴보고 다시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저녁 8시 반이었어요. 이때까지 그렉은 살아 있었어요.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그렉은 다시 침대에서 아이언맨 2를 보는데 이 에어컨이 꺼진 걸 몰랐던 거예요. 전기 나가기 전까지 냉방이 됐으니까 좀 시원했을 거 아니에요, 방이. 그렇지만 다시 더워지기까지는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이 버몬트 지역이 텍사스에서도 엄청 덥고 습한 도시예요. 사건 발생한 날은 33도가 넘게 올라가는 뜨거운 날이었어요. 밤에도 열대야. 25도 아래로 안 내려가. 그래서 엄청 더웠을 텐데 이 열이 많은 그렉이 에어컨이 꺼져 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에 사망한 걸로 봐서는 시설팀 직원이 나가자마자 사망했다. 추정합니다. 두 번째로 담배. 이 켄이 스캇에게 뭐라고 하냐. 그렉 손에 담배가 있었죠. 그렉 맞은 거 아니에요. 이 스캇은 좀 의아했어요. 그래도 부검이가 폭행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줬고 경찰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폭행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었거든요. 스캇의 추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렉이 복도에서 폭행당하고 범인이 시신을 객실로 옮겨두고 도망갔다. 그래서 객실은 깨끗했고 아무런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켄은 노노노. 자, 그렉이 발견됐을 때 손에 담배꽁초가 있었죠. 만약에 그렉이 폭행당해서 방에 옮겨졌는데 손에 왜 담배가 있나요? 저도 그게 의문이긴 한데 범인들이 일부러 손가락에 담배를 껴놓을 수도 있죠. 범인들이 도망가기 바쁘지 굳이 담배를 왜 꽂아둡니까? 그러다가 담배꽁초에 DNA 남으면 어떡하려고요? 스캇은 그런가요? 그럼 그렉이 방에서 사망했고 죽어가면서 담배를 폈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검 결과 보세요. 내장에 열상이 있어요. 30초 동안 피를 철철 흘렸는데, 이런 사람이 죽어가는데 담배를 어떻게 펴요? 담배 꺼내서 불 붙이는 것도 힘들겠구만. 캔은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그렉은 담배를 먼저 피우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이후에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문으로 걸어갔는데 이 오른손으로 문 열려고 담배를 왼손으로 옮긴 겁니다. 오른손잡이니까 무의식 중에 오른손으로 문 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문 열지 못하고 사망한 겁니다. 바로 문 앞에서. 그러니 그렉의 손에 이 담배가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스캇은 그런가요? 당신 추리 동의하는데 이 폭행 안 당하고 어떻게 이런 내장 파열이 생겨요? 그게 설명되나요? 이건 켄도 해결해야 할 의문이었어요. 자, 그거 차차 밝히고 저는 옆방에 있던 전기공들이 의심스러운데 그 사람들 다 조사해봤어요? 제가 이미 다 했죠. 근데 수상한 점 없었어요. 켄은 그렉의 부검이 토미도 찾아갑니다. 정말 그렉이 폭행 당한 건지 맞았다면 어떤 식으로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토미는 제 부검이 맞아요. 그렉은 구타로 사망한 겁니다. 누가 고환을 강하게 발로 찼다면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소룡 같은 무술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빡 차면 외상 없이도 사람은 바로 죽어요. 그 옆방에 전기공들이 묵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 공사장에서 일하면 안전화 같은 거 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발로 급소를 찼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이 안전화는 산업 현장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이에요. 이 발가락이랑 발바닥 이런데 철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못 같은 거 밟아도 다치지 않게 딱딱하게 만들어줬어요. 켄은 톰이 만나고 나서 이상하다. 분명 폭행당한 건 아닌데 정말 그렉이 싸움에 휘말려서 죽은 건가? 이후에 호텔 카메라 그 장면들 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씩 다 확인합니다. 호텔 로비랑 주차장 이런 곳에만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렉이 퇴근하고 호텔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 옆방 전기공들이 호텔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차장에 있는 차에 갔다가 어디 외출했다가 다시 호텔로 들어오고 그렇지만 수상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켄이 사건에 뛰어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켄은 이제 옆방 전기공들 다시 인터뷰해봅시다 제안을 했어요. 스캇은 이미 그 사람들 인터뷰 다 했는데 굳이 필요한가? 그런데 켄이 아니 그 사람들 말고요. 전기공들 그 3명을 알고 있는 동료를 만나야 해요. 이제 사건 발생한 지 벌써 8달쯤 됐죠. 아마 그 전기공들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뭔가 흘렸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켄과 스캇은 이 옆방에서 묵었던 전기공 3명, 그 랜스, 팀, 트렌트 이 사람들의 동료들을 전부 다 인터뷰했어요. 친하든 안 친하든 한 명씩 찾아갔어요. 이 동료들은 하나같이 그 사건 참 안 됐더라고요. 아직 미제라고 하던데 이 그렉 사건을 알고 있긴 한데 특별히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러다 이들은 에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런은 이 전기공들이 일하고 있던 현장, 여기서 리더로 일하고 있던 작업 반장님 같은 그런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직원들이 머물렀던 숙소에서 총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자 스캇이 바로 그 기숙사 총기 사건 저도 그거 기억해요. 근데 저희가 여쭤본 건 폭행 사건인데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에런은 네. 그럼 상관없겠네요. 하지만 켄은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 띵 하는 게 있었어요. 총?
켄은 사건 조사할 때마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총이래요. 이 용의자든 피해자든 유족이든 이 총 얘기를 하면 그건 무조건 조사해야지 이런 습관이 있대요.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죠. 좀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 그렉 옆방에서 묵고 있던 전기공이 랜스예요. 이 랜스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 있던 숙소에서 지낼 때 술에 취해서 총 들고 소란 피운 적이 있었대요. 그때 경찰이 출동하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켄은 스캇, 다시 현장으로 갑시다. 총을 찾으러 가요. 그렉은 총에 맞은 거예요. 이때 스캇은 켄이 미쳤나? 지금 조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무슨 총이야? 단 한 번도 총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되게 어이없어 했어요. 그래도 호텔로 가긴 갑니다. 둘은 다시 이제 엘레강테 호텔 348호에 도착했어요. 둘은 객실 안에서 이 후레쉬 하나 들고 벽이랑 바닥이랑 천장 이게 다 비춰가면서 가구도 옮기고 샅샅이 뒤졌어요. 옷장이랑 천장 사이에 막 숨은 공간까지 다 살폈어요. 걔는 이거 분명 그렉이 총에 맞은 것 같은데 그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총에 맞으면 당연히 이게 피를 많이 흘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아주 드물게. 뭐 총이나 총알 종류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 그런 변수에 따라서 총에 맞아도 피가 거의 안 날 수도 있대요. 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그렉이 폭행당한 게 아니라 이 총에 맞았을지 모른다 생각한 거예요. 이 켄과 스캇은 한참 방을 뒤져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 객실 문을 활짝 열면 이 문 손잡이랑 벽이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뭔가 완충제 같은 걸 붙여 놓으면 문을 활짝 열어도 이 벽에 손상이 안 갈 텐데 완충제가 없어서인지 벽에 약간 긁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구멍을 메우고 뭔가 덧발라서 이렇게 흉하지 않게 덧칠을 했는데 좀 엉성했어요. 멀리서 보면 안 보이고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면 여기 뭘 발랐구나, 구멍이 있구나 알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 벽 건너편은 349호 그 전기공의 방이었습니다. 켄은 호텔을 요청해서 옆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갔더니 딱 그 위치에 그렉의 방에 덧칠해 놓은 그 자국, 그 벽 반대쪽에 약간 핑크빛이 도는 뭔가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뭘까? 괜히 살짝 만져봤더니 부스럭부스럭 가루 같은 게 손에 묻는 거예요. 괜히 냄새 맡았는데 뭐야 이거? 치약 아니야? 이 벽에 치약을 누가 발라놓은 거예요. 누가 여기에 페인트도 아니고 치약을 발라놓지? 캔은 계속 긁었어요. 근데 긁으면 긁을수록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멍 옆에 한번 서보니 딱 캔의 엉덩이 높이였어요. 바로 다시 그렉의 방으로 돌아와서 이 덧칠한 구멍 옆에 서보니까 이 똑같은 엉덩이 높이인 거예요. 두 구멍이 서로 같은 높이예요. 캔은 이거 총알 자국이다. 옆방에서 총알이 벽을 관통한 거다. 확신합니다. 바로 현장 보존하고 스캇이 이제 수사팀 불러서 이 구멍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이 구멍에 있던 치약 다 부셔가지고 닦아냈더니 벽에 구멍이 뽕 뚫린 거예요. 레이저로 총알이 관통한 방향이 어디로 갔을까 총알이 이렇게 싹 비춰보니까 정확히 그렉이 누워있던 침대 바로 위로 향했어요. 약간 베개 쪽으로. 켄은 이 자식 총에 맞은 거구만. 그러니까 사건 당일 그렉이 담배 피우면서 초코바를 먹고 누워서 평화롭게 아 좋다 이러면서 아이언맨 2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방에 있던 전기공 중에 한 명이 어떤 이유에서인진 몰라요. 총을 쏜 거예요. 이게 벽을 뚫고 누워있던 그렉에 고환이 딱 때린 거예요. 현장을 경찰들이 다시 수사하는 동안에 켄은 부검이 토미를 찾아갑니다. 그렉은 총에 맞은 게 분명합니다. 이 토미는 막 짜증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부검한 시신이 몇 갠데 어디 탐정 나부랭이가 의사가 하는 말에 딴지를 걸어. 그렉은
맞아 죽은 게 분명해. 켄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닥터,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우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사할 때도 실수가 있고, 부검도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실수할 수 있어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총기 사고 말고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혹시 부검에 잘못된 게 없나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저희가 용의자 기소할 건데 이 부검 결과랑 저희 주장이랑 다르면 유죄 받기 어려워요. 부탁 좀 합시다. 토미는 완강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이야. 그렉은 총에 맞은 게 아니야. 내가 말이야 부검을 몇 년이나 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말해. 캔은 좋다. 그럼 부검을 다시 합시다. 그렉 몸속에 총알이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렉 시신은 이미 화장한 상태였어요. 이 몸속에 총알이 있었다고 해도 화장하면서 다 녹았겠죠. 캔은 답답하니까 이 톰이 사무실 떠나질 못하고 이제 사무실을 쭉 둘러보는데 여기서 일한다면 이 부검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사무실이 완전 쓰레기장이었대요. 책상 위에 종이가 막 수백 장씩 쌓여 있고 막 파일들, 볼펜, 도시락통 막 너저분하게 올려놓고 키보드에는 언제 쏟았는지 모를 그 커피가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남아있는데 이거 닦지도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걔는 속으로 와, 여기서 부검 결과 나오는 거야? 제대로 된 결과겠어? 이런 선입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토미에게 그럼 그렉 부검한 사진이라도 좀 봅시다 이렇게 물었더니 사진이 어딨더라? 여기 있나? 정리도 안 돼 있었어요. 여기 저기 뒤지더니 그렉 사진 수십 장을 건넵니다. 이제 캔은 그거 보고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토미한테 물어봤어요. 귀찮을 정도로. 이건 뭐예요? 이건요? 여기 밑에 이건 뭐예요? 이 간이 심장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신장은 어디죠? 꼬치꼬치 캐묻다가 혹시 총알 한 발로 이 모든 장기를 다 손상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아유 참 탐정 양반 왜 자꾸 총알이래. 맞아 죽은 거라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 얻어 맞은 거예요? 근데 총알 하나로도 이런 손상이 가능하냐고요. 아이 뭐 가능은 하지. 그리고 캔이 다른 사진 하나를 봤는데 이 심장 사진이었어요. 닥터, 이거 총알 구멍이에요. 에? 어디 봐봐. 그제서야 토미가 관심을 갖는데 이 심장에 우심방에 파열이 있었거든요. 토미는 당연히 폭행으로 생긴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있는 거예요. 총알 구멍. 토미 머릿속은 하얘지고 망했다. 언론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건데 바로 그 걱정부터 합니다. 알고 보니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렉이 누워있다가 옆방에서 발사된 총이 벽을 뚫고 침대 위로 향했는데 마침 그게 그렉의 고환에 딱 맞은 거예요. 이 총알은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가면서 대장, 신장, 간, 갈비뼈까지 골절시키고 심장에 구멍을 냅니다. 그러니 30초 동안 이 출혈이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문제는 현장에 혈흔이 없었죠. 이게 제가 비뇨기과 의사는 아니지만 이 전문가가 말하길 고환을 감싸는 살들이 되게 얇고 뭐라 해야 되지? 흐물흐물하니까 총알이 들어왔을 때 이 얇은 피부가 이 총알을 쏙 먹은 거예요. 마치 저절로 봉합된 것처럼 됐어요. 보통 이제 배나 뭐 이런 데 총을 맞으면 근육이 파열돼서 막 찢어지고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고환의 총상은 딱 총알 사이즈만 찢어지고 바로 아문 거죠. 겉에만. 이 뽁 하고 총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 고환의 총을 맞으면 다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닐 텐데 그렉의 케이스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이제 켄과 스캇은 옆방에 있었던 정기공 3명 랜스, 팀, 트렌트 연락합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인터뷰를 다시 받게 된 거예요. 이미 이들은 공사 다 끝내고 원래 살던 위스콘신주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켄이 전화로 이것저것 물었는데 답은 똑같았어요. 그렉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스캇과 켄은 찾아갑니다. 위스콘신까지 비행기 타고 둘이 갔어요. 거리가 꽤 멀어요. 비행기로 한 3시간 거리. 위스콘신주 치페와 카운티의 보안관실에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팀을 불렀어요.
팀이 이 전기공 3명 중에서 가장 친절했대요. 협조도 잘하고 묻는 것 대답 다 하고. 여전히 팀은 아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옆방에서 사람 죽은 건 알아요. 근데 자세히는 몰라요. 무슨 소리 난 것도 없고 그날 밤에 별일 없었어요. 이 총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진술만 했어요. 그런 내용으로 진술서를 다 쓰고 팀 사인도 받고 보안관 1명 불러서 진술서에 공증도 받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취조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 팀은 좀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제 다 된 거죠? 저 가도 되죠? 하지만 켄이 끝나긴 했는데 아직 가면 안 돼요. 자, 팀, 이제 진실 얘기하시죠? 우리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당신 랜스랑 감옥 가고 싶어? 팀은 울먹이면서 제가 왜 랜스랑 감옥에 가요? 여기 진술서에 사인했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했잖아. 랜스랑 친해서 보호해주려는 건 알겠는데 당신 감옥 가면 와이프랑 아이들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술서 아직 공증 받기 전이에요. 이 공증 처리하는 순간 당신 위증죄 빼박이야. 그래도 말 안 할 거예요? 팀은 결국 자백했어요. You want to go to jail for that? Tim, we know what happened. We know everything that happened down there. And I realize you're trying to be noble and protect a friend, but you're about to get your whole family in a bind, and it's not worth it. 이후에 다른 동료, 트렌트도 진술합니다. 랜스가 총을 쐈다. 이 두 사람의 자백을 바탕으로 종합해서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렉이 아침에 사망한 채 발견됐죠. 그 전날 저녁에 옆방에서 술 파티가 있었어요. 랜스랑 팀 트렌트가 일 마치고 다 모여가지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 한참 분위기가 오르는데 랜스가 트렌트한테 야, 내 차에 위스키 한 병 있거든? 그거 좀 가져와. 같이 먹자. 그리고 내 차에 총도 있어. 그것도 가져와. 트렌트는 별 생각 없이 차로 가서 위스키랑 9mm짜리 루거 권총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셋이서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위스키를 마시는데 이 랜스가 술에 취해서 이 권총을 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엄청 아끼는 총이었나 봐요. 손가락에 끼워서 돌리고 장난칩니다. 그러다 랜스는 총을 장전해서 트렌트 머리에다 겨눈 거예요. 트렌트는 깜짝 놀라서 이게 미쳤나? 잽싸게 양손으로 총을 탁 쳤어요. 그 순간 탁 총알이 발사됩니다. 셋은 식은땀 줄줄 흐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총알이 트렌트 바로 옆을 지나갔는데 잘못하면 트렌트가 맞을 뻔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벽을 보니 구멍이 이렇게 뻑 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총이 벽을 관통해서 들어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 셋은 트렌트가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이러곤 얼른 차에 가서 총을 다시 갖다 두고 그 사이 트렌트는 내 죽을 뻔했으니까 너무 무섭고 토할 것 같아서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후에 랜스와 팀은 호텔 바에서 술을 좀 더 마시고 자정이 되어서 방으로 돌아갑니다. And he goes, "Bam!" And I went, "Ah!" Like this, son of a bitch. And I looked, and there was a hole. 그 사이 그렉은 장기 다 손상돼가지고 윽윽 하면서 문으로 가다가 담배를 왼손으로 옮기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쓰러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이 열렸으면 살았을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발견돼서. 랜스랑 팀은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경찰차 오고 막 응급차 와가지고 누가 실려 나가는 걸 보니까 쎄한 거죠. 설마 어제 우리가 쏜 총에 사람이 죽었나? 그 생각이 번뜩 들었는데 모른 척하고 벽에 구멍 난 거 치약으로 어설프게 막아놓은 거예요. 아니 총알이 벽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옆방을 한 번만 확인했어도 그렉이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또 적어도 아침에 그렉이 죽었다는 걸 알았다면 자수했어야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경찰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뗀 거예요. 수사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빨리 사건 종결되라 기다린 거죠. 팀이 이걸 전부 다 자백했어요. 이제 케니랑 스캇은 랜스가 총을 발사했다. 그 자백을 받아야 했습니다. 팀한테
랜스에게 전화해라 시켰어요. 스피커폰으로 다 같이 듣고 있는 상태예요. 팀이 랜스랑 통화합니다. 있잖아. 나 취조 받고 왔어. 그래? 어떻게 됐어? 밤에 우리가 바에 가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변호사가 시킨 대로 다 말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형사들이 눈치를 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했어. 뭐? 내 총알 나간 거 얘기했다고? 그거 말 안 하면 나 깜빵 갔을 거야. 너한테도 곧 경찰이 갈걸? 그냥 자백하는 게 좋지 않을까? 랜스는 야, 너 장난해? 변호사가 부검 결과서 다 봤는데 총에 맞아 죽은 거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죽인 거야? 아니, 넌 경찰이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모는데 우리가 했다고 자백하면 어떡해? 이걸 켄이랑 스캇이 다 듣고 있었어요. 이날 밤 랜스가 켄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억울하다고. 근데 술에 잔뜩 취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했는데 그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횡설수설하니까 켄이 어이 나 술 취한 사람이랑 대화 안 해요. 변호사한테나 얘기하쇼. 끊어버렸어요. 얼마 뒤 랜스는 체포됩니다. 검찰은 랜스가 위험하게 장난치다가 총을 발사했고 분명 그 총알이 벽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에게 방에 가보거나 호텔에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다음날 사람이 죽은 걸 보고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거짓말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랜스가 총을 숨기려고 했대요. 이 변호인에게 좀 맡아줄 수 없냐고. 이런 정황과 이 동료들, 팀과 트렌트의 진술을 봤을 때 랜스가 그렉을 죽였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랜스는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거든요. 켄은 그거 아니라고. 과실치사면 바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랜스는 은폐하려고 했는데 이건 살인이다. 막 화냈어요. 2012년 10월 29일 재판이 열립니다. 이 법정에 와이프 수지, 또 그렉의 가족들, 친구들 다 모였고 스캇과 켄도 참석했어요. 랜스는 법정에서 다 인정했어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에겐 유죄가 선고되었고 10년형을 받습니다. 켄은 판결에도 불만이 많았대요. 형량 적다고. 그리고 팀이랑 트렌트 이들은 수사에 협조했고 자수했다고 나오던데 자수는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이들은 무죄로 풀려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켄은 다시 한번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했으니 안 그래도 바빴는데 이제 언론이 더 관심 가지고 켄한테 사건 해결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근데 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 벌려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진 않고 이제 본인이 좀 흥미가 생기고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사건만 골라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검이 있죠. 토미. 이 사건 해결된 뒤에 얼마 안 가서 은퇴했어요. 원래 검시 센터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총살을 맞아 죽었다고 부검을 했으니 아마 토미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조금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렉의 몸에서 혈흔도 없고 총상도 없었으니까 이게 총살이라고 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밝힌 켄이 더 약간 신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죠. 열심히 일하던 가장이 이 침대에 누워서 담배 피우다가 벽에서 총알이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이 방에서 이 조그만한 게 딱 그 피도 한 방울 안 남기고 의문사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타깝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켄이 수사하는데 저 너무 신기해서 저도 사건 준비하면서 정말 흥미있게 조사했습니다. 이 명탐정이라는 수식에 걸맞는 유능한 탐정이에요. 자, 오늘은 텍사스 버몬트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